13번째 나라가 밀라노를 바꿨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직은요. 기사가 멈췄습니다. 보류. 단 2글자였어요. 삭제된 문장 하나가 있었어요. 평균 체류 시간 35분 이상. 누군가는 13번째 나라를 특집으로 쓸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이었어요. 코리아 하우스 앞을 지나쳤습니다. 줄이 더 길어져 있었어요. 폐장 시간이 넘었는데도요.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줄이 있던 자리는 비었어요. 그런데 뭔가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밀라노 식품점 재고가 비워졌어요. 한국 여행 검색이 올라갔습니다. 유럽 143개 매체가 찍은 건 한국이었습니다. 종합 13번째 나라였는데도요. 저는 기자입니다. 25년 동안 보이는 것만 썼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여기서 잠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질문은 하나입니다. 13번째 나라가 밀라노를 바꿨다면 그 나라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순위가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순위가 설명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밀라노 올림픽 폐막 사흘 전이었습니다. 편집국은 바빴습니다. 메달 집계, 시상식 컷, 선수 인터뷰 마감. 모두가 같은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위표. 저도 원래는 그쪽이었습니다. 문화 담당이지만 올림픽 기간엔 다 같이 뛰는 게 불문율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사흘째였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앞을 지나칠 때마다 뭔가 걸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둘째 날도 그냥 봤습니다. 셋째 날 저는 멈췄습니다. 줄이 건물 모퉁이를 돌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였습니다. 공식 이벤트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유명 선수 방문 예정도 없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 독일 사람, 아이 손을 잡은 중년 부부.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옆 사람과 얘기하고 사진을 찍고 또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게 이상했습니다. 올림픽 기간에 자발적으로 30분 넘게 기다리는 사람들. 이유가 뭔지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편집국으로 돌아와 초안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단순하게 달았습니다. 밀라노에서 가장 오래 머문 공간. 거창하게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상만 담고 싶었습니다. 5년 전에 아시아 문화 열풍 기사를 썼다가 광고성 콘텐츠라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선을 지켜왔습니다. 해석은 하지 않는다. 보이는 것만 쓴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그냥 줄이 길다는 사실만 썼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기사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보류. 동료인 루카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한국 종합 몇 위냐고요? 저는 13번째라고 했습니다.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된 거라고요.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요. 저는 모니터를 다시 봤습니다. 삭제된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균 체류 시간 35분 이상. 조용했습니다. 아무 설명 없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빈자리를 한참 봤습니다. 루카가 지운 건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질문이었습니다. 왜 저줄이 매일 더 길어지는가? 왜 아무도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그 질문 자체를 없애버린 거였습니다. 저는 루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앞을 지나쳤습니다. 폐장 시간이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입구 쪽에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내일 또 오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떠나기 싫은 건지. 저는 잠깐 멈춰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줄이 없어진 자리에도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브리핑룸에 유럽 주요 국가관 책임자들이 모였습니다. 올림픽 문화 행사 총평 자리였습니다. 공식 석상이었지만 분위기는 느슨했습니다. 폐막을 며칠 앞둔 마무리 회의였으니까요.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아 카메라를 켰습니다.
프레데릭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독일 출신, 유럽 강호 국가관 총괄, 깔끔한 슈트, 반듯한 자세. 회의 때마다 가장 먼저 발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상업적 접근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프레데릭의 표정을 찍었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반박을 예상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발언이 끝나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연스럽게요.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그날 오후 그 발언이 기사화됐습니다. 헤드라인은 이랬습니다. 한국 국가관 상업성 논란. 확산은 빨랐습니다. 유럽 매체 여러 곳이 받았었습니다. 댓글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프레데릭 논리를 지지하는 쪽, 반박하는 쪽. 판이 금방 커졌습니다. 프레데릭의 발언이 기사화된 건 제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매체였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브리핑룸에서 제가 들은 것과 기사에 쓰인 것이 달랐습니다. 말은 같았습니다. 그런데 맥락이 잘려 있었습니다. 프레데릭은 그 말을 하기 전에 한마디를 더했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방식이 다르고 그 방식을 존중한다고요. 그 문장은 기사에 없었습니다. 남은 건 상업적이라는 단어뿐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불편했습니다. 프레데릭을 두둔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잘린 맥락이 만드는 프레임이 불편했습니다. 그 프레임 안에서 코리아 하우스는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논란이 퍼지는 동안 코리아 하우스 앞줄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길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으면서 멈췄습니다. 상업적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코리아 하우스에서 저도 잠깐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식품 시식, 뷰티 체험, 음악 공연.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계속 걸렸습니다. 화려한 것과 상업적인 것은 다른 말이었습니다. 자료를 꺼냈습니다. 입장료. 없었습니다. 현장 판매 수익 구조. 없었습니다. 협찬사 로고 노출. 최소였습니다. 그럼 뭐가 남는가? 저는 한참 그 질문 앞에 있었습니다. 체험. 그리고 기억. 돈을 받지 않으면서 사람을 35분 붙잡아두는 공간. 그게 상업적이라는 말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프레데릭은 그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의 고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편집국으로 돌아와 마티아를 찾았습니다. 이 기사 각도가 맞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발언은 사실이고 사실을 쓴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발언이 사실이라는 것과 발언이 옳다는 건 다른 얘기였습니다. 대신 코리아 하우스로 다시 갔습니다.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밖에서만 봤습니다. 줄에 서 있는 사람들 얼굴을 찍었습니다. 논란 기사를 읽은 사람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기다리면서요. 저는 그 장면이 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만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인지가 아직 불분명했습니다. 줄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아니, 조금 더 길었습니다. 상업성 논란 기사가 퍼진 날이었는데도요. 논란이 줄을 줄이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단서였습니다. 저는 계획을 하나 세웠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대 세 곳을 직접 돌겠다고요. 느낌이 아니라 장면으로 보여줘야 했습니다. 카메라 하나, 수첩 하나. 두 곳을 먼저 돌았습니다. 첫 번째 국가관은 넓었습니다. 조명이 잘 설계돼 있었고 전시물도 정교했습니다. 입구에서 안내 직원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방문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 중심이었습니다. 연표와 아카이브 사진, 유물 복제본. 묵직한 분위기였고 진지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곳 모두 충분히 품격 있었습니다. 잘 만들어진 공간이었습니다. 두 곳을 나오면서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설명이 충분했고 동선도 명확했습니다.
방문객들이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알면 어디서 나가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공간이 친절할수록 출구도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하우스였습니다. 입구에 설명이 없었습니다. 안내 직원이 먼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됐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어디선가 음악이 낮게 깔렸습니다.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냥 공기처럼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만지고 앉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한 가족을 지켜봤습니다. 아이 둘, 부모 둘. 체험 부스 앞에서 뭔가를 해봤습니다. 웃었습니다. 옆 부스로 이동했습니다. 또 해봤습니다. 앉아서 뭔가를 먹었습니다. 아이가 부모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저기도 해보자고요. 그 가족이 나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38분이었습니다. 저는 안에서 20분 넘게 있었습니다. 뭔가를 먹었습니다. 이름을 몰랐습니다. 직원한테 물었습니다. 설명을 들었는데 다음날 되니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맛은 기억났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설명은 사라지고 경험만 남았습니다. 나오면서 안나라는 22살 대학생을 만났습니다. K-팝 팬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국에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친구가 가보자고 해서 왔다고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근데 재밌어서 인정해버렸어요. 저는 그 말을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재밌어서 인정했다는 말이요. 설득당한 게 아니라 그냥 좋아진 거였습니다. 그 차이가 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키아라가 파일을 넘겼습니다. 사흘치 방문객 데이터였습니다. 표정 없이 건넸습니다. 숫자만 있었습니다. 현지 방문객 비율. 한국이 가장 높았습니다. 재방문율도요. 평균 체류 시간은 비교 대상 국가 간의 2배가 넘었습니다. 저는 키아라에게 물었습니다. 집계 방식에 오류는 없냐고요. 숫자는 맞다고요. 그리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파일을 들고 루카에게 갔습니다. 그가 잠깐 훑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체류 시간이 길다고 국격이 높은 건 아니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비어 있었습니다. 루카의 논리는 완결됐지만 그 논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소매를 잡아당기던 그 장면이요. 편집국장 마티아가 지나가다 파일을 슬쩍 봤습니다. 짧게 말했습니다. 문화면으로 넘겨라. 스포츠팀 기사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격하인지 다른 무언가인지. 마티아는 이미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코리아 하우스 줄에 직접 섰습니다. 찍는 사람이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으로요. 무엇이 저 안에 있는지 직접 봐야 했습니다. 더 이상 밖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4분을 기다렸습니다. 줄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앞 사람들이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저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기다리는 걸 못 참는 사람이었습니다. 입구를 넘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설명이 없었습니다. 안내판도 최소였습니다. 그냥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음식 냄새, 낮은 음악, 사람들 목소리. 무언가를 강요하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서서 그 안을 봤습니다. 관람객이 아니라 방문객처럼 있었습니다. 다들요. 그날 저녁 편집국으로 돌아와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번 올림픽 기간 동안 각국 국가관 관련 해외 보도를 추렸습니다. 유럽 29개국, 매체 143곳, 코리아 하우스를 언급한 기사를 따로 표시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줄, 체험, 현지인. 관광객이 아니라 현지인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왔습니다. 저는 그 단어 앞에서 멈췄습니다. 현지인이 줄을 선다는 건 다른 얘기였습니다. 이미 이 도시에 사는 사람이 시간을 내서 간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편집국 회의였습니다. 마티아가 각 팀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루카가 매달 결산 기사 구성을 설명했습니다. 깔끔했습니다. 숫자가 분명했습니다. 저는 코리아 하우스 자료를 꺼냈습니다. 현지 방문객 비율, 재방문율, 143개 매체 언급 빈도. 마티아가 자료를 봤습니다. 루카도 봤습니다. 루카가 먼저 말했습니다. 현지인이 간다고 전략이 우월한 건 아니라고요. 체험형 콘텐츠는 어디서나 사람을 모을 수 있다고요. 놀이공원도 줄이 길다고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이공원은 입장료를 받는다고요.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루카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마티아가 끼어들었습니다. 둘 다 맞는 말이라고요. 그리고 회의를 넘어갔습니다. 결론 없이요. 저는 자료를 다시 챙겼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마티아를 잡았습니다. 이 기사 방향을 제대로 잡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엘리사, 우리가 열풍을 만드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봤냐고요. 저는 그 말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제 안에도 있던 질문이었으니까요. 5년 전부터요. 그날 밤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유럽식 국가관과 한국 국가관의 구조 차이를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유럽 쪽은 위에서 아래로 흘렀습니다. 설명하고 보여주고 기록했습니다. 권위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경계가 없었습니다. 들어오면 되고 해보면 됐습니다. 설명 없이 경험이 먼저였습니다. 두 가지 철학이었습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에 사람이 더 오래 있는지는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인물을 만났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입구 쪽 벤치에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줄을 서는 것도 아니고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안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았습니다. 실례지만 여기 자주 오시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사흘째라고요. 사흘째라고 했습니다. 저는 잠깐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올림픽 기간에 같은 장소를 사흘 연속으로 찾은 사람. 관광객도 아니고 취재진도 아닌 사람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가 수첩을 잠깐 덮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옆에 앉았는데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면을 봤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입구 쪽을요. 문이 열릴 때마다 안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음악이었습니다. 그가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잠깐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은 조르조였습니다. 밀라노 토박이. 올해 68. 기계 설계 기술자로 40년을 일하다 3년 전에 은퇴했다고 했습니다. 손에 작은 수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뭘 적으시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수첩을 보여줬습니다. 각 부스 이름과 짧은 메모들이었습니다. 어떤 재료를 썼는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음식 조리법도 있었고 뷰티 제품 성분도 있었습니다. 기술자의 눈으로 본 기록이었습니다. 이게 다 흥미로우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잠깐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기술은 설명을 듣죠. 여긴 설명이 필요 없군요. 저는 수첩을 돌려드리면서 한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유럽 국가관들도 다 돌아보셨냐고요? 돌아봤다고 했습니다. 좋았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고 싶진 않았다고요. 한 번으로 충분했다고요. 저는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인터뷰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르조의 인터뷰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가 계속 걸렸습니다. 그는 유럽 국가관도 좋았다고 했습니다. 충분히 인상적이었다고요. 그런데 다시 오고 싶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한참 생각했습니다. 좋다는 것과 다시 오고 싶다는 건 다른 감각이었습니다. 좋은 것은 기억에 남습니다. 다시 오고 싶은 건 몸이 기억합니다. 조르조는 사흘 동안 몸이 이끌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수첩을 들고요. 저는 그 차이를 기사에 어떻게 쓸지 고민했습니다. 너무 해석하면 5년 전 실수를 반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두면 독자가 놓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조르조의 말을 그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해석은 읽는 사람이 하도록요.
조르조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제가 해석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반응이 왔습니다. 편집국 메일함에 독자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조르조와 비슷한 나이대 독자들이었습니다. 나도 같은 경험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는데 손주가 가보자고 해서 따라갔다가 2번 갔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줄이 길어서 포기했다가 다음날 다시 갔다는 사람도요. 루카가 그 메일들을 봤습니다. 그래도 13번째는 13번째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루카가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순위는 순위였습니다. 다만 그 순위가 설명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조르조의 수첩처럼요. 공식 기록 어디에도 없지만 사흘 동안 매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처럼요. 마티아가 기사 조회수를 체크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관련 기사들이 올림픽 스포츠 기사 상위권과 나란히 있었습니다. 마티아가 화면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특별히 무언가를 말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확인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조르조를 떠올렸습니다. 수첩에 뭔가를 적던 손을요. 기술자의 눈으로 낯선 나라의 부스를 꼼꼼히 기록하던 그 손을요. 이게 홍보인지 현상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누가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조르조는 아무도 불러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수첩을 들고 오라고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왔습니다. 사흘 동안이나요. 폐막식이 끝났습니다. 선수단은 떠났습니다. 국가관들도 하나둘 철수했습니다. 올림픽 기간에 그렇게 분주하던 거리가 이틀 만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코리아 하우스 자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미 철수가 끝나 있었습니다. 빈 공간이었습니다. 입구 쪽 벤치만 그대로였습니다. 조르조가 앉아있던 자리요. 저는 잠깐 거기 서 있었습니다. 취재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편집국에 최종 기사를 올리고 다음 일정을 받으면 됐습니다. 그게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폐막 사흘 뒤였습니다. 마티아가 저를 불렀습니다. 데이터팀 키아라가 새 파일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올림픽 이후 밀라노 시내 검색어 추이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한국 식품 관련 검색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여행 문의도요. 코리아 하우스에서 시식했던 제품들의 재고가 시내 아시아 식품점에서 소진됐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뒤였는데도요. 키아라가 말했습니다. 숫자가 계속 움직이고 있다고요. 저는 조르조에게 연락했습니다. 인터뷰 이후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었습니다. 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잘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잘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요즘 손주와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다고요. 코리아 하우스에서 먹은 음식을 손주가 집에서 찾아서 만들어 봤다고요. 잘 됐다고요.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편집국에 돌아와 루카를 찾았습니다. 이 데이터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가 자리에 없었습니다. 동료한테 물었더니 다른 취재 나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파일을 마티아 책상에 올려놓고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프레데릭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다음 행사 준비 중인데 체험형 요소를 일부 추가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요.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요.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봤습니다. 상업적이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국가의 품격을 보여준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체험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직접 인정하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검토 중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기꺼이 얘기하겠다고요. 마티아가 파일을 보고 왔습니다. 제자리 옆에 서서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거 후속 기사 써.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티아가 기사를 지시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올리면 보류하거나 섹션을 바꾸거나 했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후속 기사라는 게 뭔지 물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뒤에도 움직이는 것들이라고요. 숫자 말고 장면으로요.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르조한테 다시 전화했습니다. 손주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고요. 이게 일시적인 열풍인지 아닌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저 혼자만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루카가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래도 13번째는 13번째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엔 숫자를 들이밀지 않았습니다. 다른 걸 말했습니다. 프레데릭이 연락해왔다고요. 다음 행사의 체험형 요소를 검토 중이라고요. 루카가 처음으로 멈췄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건 프레데릭 판단이라고요. 유행을 따라가는 거라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유행을 따라간다는 게 영향을 받았다는 뜻 아니냐고요. 루카가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대화가 끝났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 루카의 논리를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순위는 순이었습니다. 13번째는 13번째였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코리아 하우스는 특집 기사를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메달수로 따지면요. 그런데 저는 계속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루카의 기준이 설명하지 못하는 장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것들은 순위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걸 루카한테 어떻게 설명하느냐였습니다. 숫자로는 안 됐습니다. 루카는 숫자 사람이었는데 제가 가진 숫자보다 루카가 가진 숫자가 더 명확했습니다. 13번째라는 숫자는 반박이 없었습니다. 장면으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장면은 루카한테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벽 앞에서 한참 있었습니다. 편집국 회의가 있었습니다. 마티아가 후속 기사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올림픽 이후 검색 추이, 식품 재고 소진, 국가관 전략 변화. 루카는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마티아를 잡았습니다. 루카가 끝까지 안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마티아가 말했습니다. 움직일 필요 없다고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루카가 틀린 게 아니야. 루카의 기준이 설명 못하는 장면이 있다는 게 이번 기사의 전부야. 마티아 말이 맞았습니다. 루카를 설득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루카가 끝까지 13번째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남아있어야 이 기사가 살았습니다. 루카가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이건 그냥 모두가 동의한 이야기가 됐습니다. 논쟁이 사라진 기사는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걸 깨닫고 나서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조르조를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카페였습니다. 그가 먼저 물었습니다. 기사 잘 되고 있냐고요? 잘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성공했다고요. 그러면서 작게 웃었습니다. 편집국으로 돌아와 기사 제목을 고쳤습니다. 처음 제목은 이랬습니다. 밀라노에서 가장 오래 머문 공간. 보류가 됐던 그 제목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루카가 기준으로 삼는 숫자도 없고 마티아가 걱정하는 과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묻혔습니다. 새 제목을 달았습니다. 종합 13번째. 그런데 유럽은 왜 한국만 찍었나? 마티아한테 올렸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보류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루카가 화면을 슬쩍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루카 방식의 인정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무관심이었는지는 몰랐습니다. 몰라도 됐습니다.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부를지는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사가 나갔습니다. 종합 13번째. 그런데 유럽은 왜 한국만 찍었나? 반응은 빨랐습니다. 첫날 조회수가 올림픽 폐막 결산 기사를 넘어섰습니다. 댓글이 붙었습니다. 찬성하는 쪽, 반박하는 쪽, 질문하는 쪽. 루카가 했던 말들이 댓글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13번째는 13번째라는 말도요. 저는 그 댓글을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댓글이 있어야 기사가 완성됐습니다. 사흘 뒤 조르조한테서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기사 잘 읽었다고요. 손주한테도 보여줬다고요. 손주가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고요.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봤습니다. 한국어 공부. 코리아 하우스에서 뭔가를 먹었던 아이가, 드라마를 봤던 아이가 이제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고 싶어졌던 겁니다. 저는 그게 무서웠습니다. 좋은 의미로요. 밀라노 시내 아시아 식품점 매니저를 찾아갔습니다. 후속 취재였습니다. 그가 창고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라면, 과자, 소스류. 재입고 물량이 들어왔는데 이틀 만에 또 소진됐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올림픽 때마다 뭔가 팔리긴 하는데 이번엔 올림픽이 끝나고도 계속 팔린다고요. 처음 있는 일이라고요. 저는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편집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가 있던 자리를 다시 지나쳤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행사 안내 부스였습니다. 줄이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 자리가 비어 있는데도 뭔가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르조의 손주는 언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식품점 창고는 비워지고 있었습니다. 프레데릭은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공간은 닫혔지만 공간이 만든 것들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편집국에 돌아와 마티아를 찾았습니다. 후속 기사 2번째를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공간이 사라진 뒤에도 남은 것들에 대해서요. 마티아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게 원래 문화 기사라고요. 저는 자리에 앉아 새 초안을 열었습니다. 제목을 뭐로 할지 한참 생각했습니다. 조르조 이야기를 쓸까, 식품점 매니저 이야기를 쓸까, 프레데릭 이야기를 쓸까. 다 맞았습니다. 그런데 다 맞는 게 오히려 어려웠습니다. 루카가 지나가다 모니터를 봤습니다. 뭐 쓰냐고 했습니다. 올림픽 이후에도 움직이는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13번째 나라 얘기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루카가 끝내 고개를 끄덕이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순위표로 세상을 보는 사람과 장면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같은 것을 봐도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둘 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설명할 수 있는 범위가 달랐습니다. 저는 첫 문장을 썼습니다. 전신은 닫혔습니다. 그런데 기억은 아직 열려 있었습니다. 조르조가 해줬던 말이었습니다. 마지막 인터뷰에서요. 저는 그 말을 제목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첫 문장으로 썼습니다. 제목보다 더 오래 남는 건 첫 문장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기사를 다 쓰고 올리기 전에 잠깐 멈췄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취재 내내 따라다니던 질문이었습니다. 한국은 잘해서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되어야 해서 잘하게 된 걸까요? 저는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밀라노에서 34분을 기다린 사람들이 대답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조르조의 손주가 한국어 첫 문장을 완성하는 날, 그때 조금 가까워질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번에도 보류 표시는 뜨지 않았습니다. 전신은 닫혔습니다. 흔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뭔가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간은 닫혔지만 공간이 만든 것들은 닫히지 않았어요. 그게 이번 취재에서 제가 본 것이었습니다. 숫자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장면은 분명했습니다. 어떤 나라는 설명으로 설득합니다. 어떤 나라는 경험으로 번집니다. 한국은 강요하지 않았어요.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오면 됐고 해보면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간 뒤에도 돌아왔어요. 저는 기자로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순위표가 보여주지 못하는 장면이 있다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잘해서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되어야 해서 잘하게 된 걸까요? 순위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식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둘 중 하나만 골라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한번,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